안녕하세요. 정보기획개발 박준호사무관입니다. 오전에는 간단하게 전자초론에 관련한 새로운 제도하고 개정 소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셨는데, 오늘 오후하고 내일 동안에 이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전자초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그리고 전자서명이나 암호화에 관련된 몇 가지 그 설명을 들으시게 됩니다. 지금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 동안은 그 전자추론 추론서 작성 소프트웨어 킵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명세서나 요약서, 도면 같은 걸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설명을 들으십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시면 오늘 오후 교육 다 받으시게 되면 신규 추론서를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2시간은 그 내년부터는 물리적인 인장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추론에 한해서 전자추론,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총회 제출을 할 때 전자서명을 한다든지 암호화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고요. 오후에 2시간은 이제 보정서 작성, 1시부터 4시까지 보정서 작성 쪽에 대해서 2시간 설명을 드리십니다. 자, 보정서 작성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시던 보정하고는 그 방법이나 아니면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1시간은 그 생명공학과 관련된 어떤 그 추론이 있어서 서열을 작성할 때 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서열 작성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열 작성 소프트웨어 1시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그런 소프트웨어가 좀 만든 그 전자문서를 표창에 전송하는 온라인 추론 소프트웨어,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 내년에 시행된 전체적인 그 전자추론에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으시게 됩니다. 자, 먼저 제 교육 진행을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대리사무소에서 오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대리사무소. 변리사무소. 일반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오신 분 중에서 킵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킵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전에 그 새로운 그 전자추론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자, 지금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하고 굉장히 제도의 변화의 폭이 큽니다. 거의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제도의 변화 폭이 큰데, 여러분들이 직접 와닿는 걸로는 그 추론 가능한 형태, 추론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99년 1월 4일이 되겠죠. 이 앞에 특허법상, 개정 특허법상에는 9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 추론 가능한 시점이 1월 4일이 되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양쪽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추론이 가능한 형태, 추론 형태 관련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올 12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특허 추론이나 어떤 추론을 할 때 추론 가능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 추론. 자, 서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본 1부를 내고 부본을 2부를 냅니다. 결국은 동일한 서류를 3부를 낸다는 얘기죠. 3부를. 그리고 서면과 함께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FT 부본 추론이라는 거죠. 자, FT 부본 추론은 뭐냐? 정본 일부는 그대로 냅니다. 정본 일부는 그대로 내고 서면을 낸다는 얘기죠. 서면을 이거 내고 부본을 내는데, 부본을 한동안 내면 돼요. 한도를 내는데 어떤 걸 가지고 내느냐?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낸다 이겁니다.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예요. 자, FT 부분은 현재 특허와 실용에만 적용이 됩니다. 특허와 실용에만. 그러니까 서면, 특실, 의상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이 FT 부분 추론은 특허, 실용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FT 부분 추론은 저희가 96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6년 7월 1일. 96년 7월에 시행이 돼가지고 처음에 한 2, 3개월 동안 추론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약 30%였습니다. 30%. 전체 특실 추론 중에서 약 30%가 FT 부분 추론에 의해서 특허청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 2년 정도 지난 현재, 지금 98년 10월 현재 전체 추론의 90% 이상입니다. 전체 특실 추론의 90% 이상이 FT 부분 추론에 의해서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에 추론되고 있는 특실 추론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대리인 사무소에 의해서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대리인 사무소에서 FT 부분 추론에 의해서 추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98년 1월부터 뭐가 시행이 됐냐면 서면 추론과 FT 부분 사이에 수수료 차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차등이 되느냐? 서면 추론 낼 경우에 기본 면수가 20년인데 20년을 초과할 때마다 지금
정확한 액수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1,100원 정도를 낸다라고 하면 2,500원 정도를 낸다라고 하면 FT로 출원하면 막 1,100원, 그러니까 페이지당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100페이지짜리 명세서를 낸다 보면 FT 출원하는 게 소면 출원하는 것보다 약 한 20만 원 정도 출원료가 쌉니다. 그러니까 뭐 전자 출원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다들 전자 출원을 하는 것이죠. 소면 출원하는 것에 비해서. 자, 내년에는 99년 1월 4일 이후에는 출원 가능한 형태가 역시 두 가지가 됩니다. 서면 출원. 자, 서면 출원은 내년에도 그대로 가능합니다. 이건 특실 의상 다 적용이 되죠. 서면 출원 정본 일부를 그대로 내고 부본 일부를 그대로 냅니다. 부본 2부. 자, 내년에 서면 말고 또 한 가지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전자 출원이 가능해집니다. 전자 출원. 또 내년부터 가능해지는데 이 전자 출원을 다시 나누면 그 매체에 따라서 뭘로 나눌 수 있느냐? FT 출원하고 온라인 출원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말까지 출원 가능한 형태가 서면과 FT 부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FT 부본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 출원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본 일부가 그대로 있죠. 정본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FT 부본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본에 대해서 모든 법률적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정본은 서면입니다. 서면. 다만 부본만 플로피라는 얘기입니다. 부본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면 출원과 FT 부본 출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 다 서면 출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서면 정본에다가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도장을 찍어요. 대리인, 출원인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법률적 효과가 바로 이 서면 정본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가능한 FT 부본 출원, 사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건 서면 출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내년에도 역시 FT 출원이 있긴 있습니다. FT 출원이 있긴 있는데 이 FT 출원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FT 부본 출원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르냐? 이 FT 부본 출원은 서면 정보를 내고 부본만 플로피를 내는 것이고 내년에 내는 이 FT 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전자 출원하고 똑같습니다. 온라인 출원하고 다른데 청에 낼 때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서 내느냐 아니면 플로피에 담아서 내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T 출원의 경우는 뭐 서면으로 정보를 내는 이런 건 없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만 냅니다. 플로피 디스크만. 자, 지금 이 FT 부본 출원인 경우에 올해 말까지 시행된 FT 부본 출원인 경우에 서면 정본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내면 대리인의 도장, 출원인이 직접 내면 출원인의 도장을 어디다 찍습니까? 이 서면 정본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플로피 디스크 출원을 하려고 하면 이 FT에다가 도장을 전자문서에다 찍을 수가 없잖아요. 도장을. 그렇기 때문에 플로피 디스크 출원에 담기는 그 파일에도 여러분들이 전자서명을 하셔야 돼요. 암호화도 하셔야 돼요. 다만 전자서명 암호화한 거를 플로피에 내면 FT 출원이고 그걸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서 내고 그게 온라인 출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FT에 출원이 다 가능하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FT 부본 출원하고는 개념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 올해 FT 출원보다는 온라인 출원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FT 부본 출원 제도를 96년 7월 이후부터 운영해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전자 출원을 여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시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FT 부본 출원을 전자 출원 시행 2년 반 전부터 시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 부본을 플로피 디스크로 내죠. 이 안에 파일이 담겨서 냅니다. 파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 FT 부본, 이 플로피 디스크를 잘못 만들어 오더라도 일단 출원은 됩니다. 그 시점에서. 왜냐하면 서면 정본이 있기 때문에. 서면 정본을 기준으로 출원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FT는 부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년 반 동안 이 작업을 대리인 사무소는 출원 쪽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FT 출원이나 온라인 출원할 때 여기서 지금 플로피 디스크에 담겨서 내는 이 파일에다가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단순히 전자서명밖에 없습니다. 전자서명과 암호화만 해가지고 그것을 플로피에 담느냐 아니면 온라인에 보내느냐 이런 변화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FT 부본 출원제도를 2년 반 동안 시행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출원이나 대리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저희들이 시행한 제도가 바로 FT 부본 출원입니다. 자, 내년부터는 FT 부본 출원 자체가 없어지고 전자 출원만 있습니다. 전자 출원만. 자, 특허법이 개정이 돼서 9월 23일자로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그
보면 전자문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전자문서. 자, 이 전자문서는 뭘 얘기하냐? 파일을 얘기합니다. 파일. 자, 파일이 컴퓨터에 있어서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위. 그 파일을 청에다가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법에서 다른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때 전자문서라는 걸로 표현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전자문서를. 자, 오전에 여러분 설명 드실 때 추론인 등록제도하고 전자문서 이용신청제도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추론인 대리인 등록제도입니다. 자, 추론인 등록제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오전에 이벤트 사무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추론인 등록제도라고 하는 것은 추원인이 추원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청에서 뭘 줍니까? 추원인 코드를 줍니다. 자, 이 추원인 코드. 오전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제까지 특허 행정 절차라고 하는 거, 모든 절차가 뭘 기준으로 처리가 되냐면 추원 번호를 가지고 업무 처리가 됐습니다. 추원 번호. 추원 번호 디펜던트하게 모든 일이 처리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되는 번호가 뭐가 되냐면 바로 추원인 코드가 됩니다. 추원인 코드. 아까 럭키금성에서 LG의 예를 들었을 겁니다. 럭키금성에서 LG로 바뀔 때. 자, 과거에 럭키금성에 의해서 추원된 건수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심사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럭키금성에서 LG로 추원 명칭 변경 신고서가 수만 장이 들어왔습니다. 수만 장. 왜냐하면 그 추원인에 딸린 모든 추원 번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거의 특허 행정 처리는 개별적인 이 추원 번호를 기본으로 해서 업무 처리가 다 됐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럭키금성에서 LG로 바뀐다라고 하면 단 한 가지 추원인 추원인 정보 변경 신고서 한 장만 내면 됩니다. 한 장만. 그러면 관련된 모든 추원 번호에 대한 추원들이 다 일괄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일괄적으로. 자, 추원인 코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그 대리인 사무소를 통해서 이 추원인 코드에 대한 사전 등록을 데이터 정비 작업을 이미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11월 말쯤 되면 새로운 코드가 부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추원인 쪽에서 많이 이번에 오신 것 같은데 이 추원인 코드와 관련해서는 대리인 사무소보다는 오히려 추원인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추원인 코드 한다고 하는 거, 추론인 코드를 등록한다는 건 뭐냐면 추론인의 일반 정보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일반 정보, 주소라든지 대표자 명의라든지 뭐 어떤 법인 등록번호라든지 아니면 개인 같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등록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추론인 코드와 성명 하나만 써가지고 다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전자추론 개론책을 쭉 서식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인적 정보에 있어서 추론인 대리인 쪽에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코드, 성명. 과거에는 뭐 주소, 우편번호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최초에 추론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소리 뭐 낼 때도 다 적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재사항 자체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 코드, 추론 코드라는 걸 저희가 등록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추론인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추론인이 여러 명의 대리인 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각 대리인 사무소에 대해서 자기 코드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즉시 알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즉시 안 알려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거래하고 있는 대리인 사무소에서 과거에 어떤 걸 가지고 처리를 했다. 그 자체가 반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추론인들이 자기의 코드나 자기의 등록되어 있는 정보 변경에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민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사업부가 여럿 있죠. 사업부가 여럿 있다 보면 지금은 어떠냐면 자기 사업부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개별적으로 추론할 때 그 추론인 성명에다 뭐라고 쓰냐면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화 그러면 주식회사 한화에 무슨 사업부 있으면 개별적인 사업부별로 따로 추론인 명칭을 써서 냅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제. 같은 추론인 법인 등록번호가 같다라고 하면 추론인 명칭이 같아야 되고 코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코드에 대한 건 확실히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추론인 등록 신청하고 추론인 코드를 받았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년 됐을 때는 서면 추론이 가능한 상태예요.
서면 출원. 출원이 등록하고 출원 코드를 받았다는 것은 서면 출원이 가능한 상태예요. 서면 출원이. 자, 내년에 서면 출원하려면 아까 이명태 장관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 등록이죠.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직권 등록을 이용하는 경우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단 출원 등록 신청서 내서 출원 코드 받고 그 다음에 출원서를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리인사무소에 오신 분 있죠. 내년에 어떤 새로운 그 출원인이 와서 발명자가 와서 출원을 하겠다고 상담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출원인 등록 신청서 코드를 받는 일이 제일 급선무예요. 제일 급선무. 그리고 이 출원인 코드는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 자 99년 1월 1일 이전에 출원하고 여기 12월 30일 만약에 출원을 했어요. 출원을 하고 1월 5일 날 만약에 중간서류 보정서를 낸다라고 해도 일단 여기서 출원 코드를 갖고 있어야 보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원 코드. 심지어는 뭐 이의신청하고 난 뒤에도 처음에 이의신청할 때는 그 사람 출원 코드가 없어서 전부 인적사항을 적지만 한번 신청하고 나면 이의신청하고 나면 청에서 코드 부여를 해줘요. 그 이후에 다른 수업을 낼 때 코드를 꼭 써야 됩니다. 자, 이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이고 좀 너무 그 기술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럭키금속에서 LG 받을 때 수만 장의 것을 안 내려면 사전 등록을 하고 코드를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자, 이 경우에 과거 출원본에서 중간서를 낼 때도 코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각 대리인사무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출원에 대한 코드는 저희가 사전 정비를 다 해서 이미 통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 되신 출원이 있다면 올 연말까지 미리 하셔야 돼요. 만약에 출원이 사전 등록을 안 하셨다. 그 출원인에 대한 보정서를 낸다. 12월 30일자 출원하고 1월 5일날 보정을 낸다. 보정서 내기 전에 출원인 등록 신청해서 코드 받은 뒤에 보정서 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서 출원인 코드가 중요해서 출원인 등록 신청서를 내서 코드를 받았다. 자, 이 상태는 뭐냐? 서면 출원만 가능한 형태예요. 전자 출원을 하고 싶다. 플로피에서 내고 싶다. 온라인 내고 싶다. 자, 이때는 자 서면 출원하려면 그냥 물리적으로 도장 찍으면 그만입니다. 도장 찍으면 그만인데 전자 출원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전자 서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전자 서명. 본인에 의해서 제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전자 서명을 하려면 전자 서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키들을 등록하고 생성하고 하는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출원 코드를 받은 상태에서 특허청에 대해서 전자문서 이용 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전자문서 이용 신청서. 자, 전자문서 이용 신청서를 내게 되면 청에서 뭘 주냐 하면 이 전자서명과 관련된 키를 줘요. 전자서명과 관련된 키. 물론 전자출원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CD롬을 별도로 드릴 겁니다. 뭐 지금 설명드린 한 5가지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CD롬도 물론 드리고 전자서명에 관련된 키. 자, 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자서명에 관련된 아마 파일을 드릴 거예요. 파일을.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사무소에 가셔서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PC나 이런 데 등록을 해놓고 본인이 전자서명할 키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 청에 인증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증 요청을 받은 파일을 다시 등록을 하는. 자, 여기 일련의 관련 절차는 내일 오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자서명 및 암호화라고 하는 그 2시간짜리 동안에 이 일련의 절차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다 등록을 마치셔야 그때서야 전자출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련의 절차를 마치셔야. 자, 그러면 이 일련의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죠? 이 일련의 절차를 매 출원할 때마다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한 번에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지금 여러분 대리인사무소에서 대리인들이 변리서 도장 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출원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출원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경우는 그게 등록 절차가 있거든요. 자, 이 전자서명 부분은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보안상 중간에 유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보지 못하게 하도록 관련된 파일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 한번 여러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런 그 일련의 절차를 하셔야 내년에 이 FT 출원과 온라인 출원이 가능한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FT 출원이 더 위험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FT 부분 출원을 저희가 접수를 받다 보면 이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손상이 가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성체가 옆에 있었다든지 어떤 그 여직원들 핸드백 보면 핸드백에 장식 있지 않습니까? 장식. 거기에 자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딱 갖다 붙으면. 근데 어떤 여직원이 그걸 사무실에서 해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와서 청에서 읽으려면 안 읽혀지거든요.
데이터가 다 이게 자석에 의해서 지워졌기 때문에. 자, 이 FT 추론, 지금 현재는 이게 부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데이터는 일단 추론하고 그 시점에서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고 부본은 다시 만들어 오면 되지만 내년에는 이 FT 추론이 플로피가 이 정보네요. 그대로 이 자체가 정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 추론은 그 시점에 접수가 안 됩니다. 자, 온라인의 경우는 일반 전화나 아니면 ISDN 이런 통신회선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바로 보내고 결과가 잘못됐으면 다시 돌려받고 다시 자기가 작업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즉시. 근데 플로피 디스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왔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온라인 추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은 대리보다는 추론인 사무소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리인 선택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별사의 어떤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소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백그라운드를 여러 가지 보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 온라인 전자추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여러분이 별의사를 선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자, 제가 2년 반 전에 96년 7월 때 FT 부본 추론 제도 시행이 되니까 앞으로 FT 부본 추론 못하는 사무소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 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이 온라인 전자추론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무소의 그 능력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실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 소면될 때와 FT 부분 추론할 때의 그 수수료 차이 내년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내년에 또 중간소를 보정할 때 그걸 온라인 전자추론으로 보내느냐 서면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보정료에도 차이가 납니다. 건당 8,000원씩 더 부과가 되거든요. 향후에는 더 부여가 될 거예요. 보정서 자체도 온라인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내게 되면 일정 수수료가 더 부과가 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추론 입장에서는 전자추론이 가능한 사무소와 가능하지 않은 사무소를 놓고 판단하실 때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거예요. 선정을 하실 때. 형태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자문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셔야 돼요. 추론인도 만들고 대리인도 만들고 소위 말해서 이 전자문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자, 이 전자문서를 만들 때 아무거나 가지고 만들면 안 되겠죠. 아무거나. 어떤 걸 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자, 특허청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드셔야 되는데 이 표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만드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가능한 이 FT 부분 추론 FT 부분 추론 이 FT 부분 추론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소프트웨어가 한 두 가지 정도 될 겁니다. 킵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또 한 가지는 아래 한글. 자,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자, 일반적으로 추론 서류는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추론서 같은 서지사항 부분. 예를 들어서 추론서, 신규 추론서 같으면 추론서라든지 보정서 같으면 보정서 앞장이라든지 이런 프론트 페이지 부분이 있을 거고 발명자, 출원인, 주소, 성명 쭉 적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약서, 명세서, 도면 또는 의장 추론 같은 의장의 도면, 상표 같으면 상표 변본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실체적인 내용이죠. 특실 같으면은 그 명세서에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 기술이 되겠죠. 앞에 추론서 앞대 관리는 추론인, 발명자, 우선권 주장 이런 일반 정보가 들어갈 거고.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일반적인 첨부 서류. 위임하는 경우에 미임장이라든지 또 학생이 할 때 재학증 요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질 겁니다. 자, 이 서지사항은 뭐로 만드시냐면 킵스를 가지고 만드시는데 현재 버전이 2.1 버전이에요.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요약서 명세의 도면, 상표 견본. 이건 지금 현재 HWP라고 하는 아래 한글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얼마 전에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청에서 배포한 게 있습니다. 자,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일반 통신망에 저희가 다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래 한글을 대체하는 일종의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첨부서류는 어차피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낼 수 없고 정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소프트웨어 대상이 아니고. 자, 현재 쓰고 계신 건 이와 두 가지 형태인데 자, 여기서 HWP,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현재 쓰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러분 SGML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SGML. SGML. 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용어 설명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SGML이라는 건 뭐냐면 스탠다드, SGML이 스탠다드 제너럴라이즈드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SGML이라고 하는데, 이 SGML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그 칼스 아시죠? 칼스. 한 번쯤 아마 들어오신 기회 있을 거예요. 칼스. 칼스가 Commerce at the Light Speed, 광속거래,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칼스. Commerce at the Light Speed. 이 칼스에 있어서 문서 표준, 도큐멘트 표준이 뭐냐면 바로 이 HTML입니다. 칼스에서. 여러분 HTML이라는 거 아시죠? HTML. 자, 이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마크업 랭귀지. 여러분 인터넷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에서 거기서 안에 있는 웹에서 쓰는 게 뭐예요? HTML이죠. 자, 이 HTML이 뭐냐면 SGML의 일종의 서브셋입니다. SGML의 서브셋. SGML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을 모아서 작은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서브셋이 바로 HTML입니다. 자,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SGML의 장점과 HTML의 편의성을 감안해서 XML이라는 게 요즘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XML. 자, SGML, XML, HTML 이건 뭐냐면 일종의 포맷이에요. 포맷. 자, 어떤 포맷이냐? 이런 포맷이 정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 우리 같은 국내에서도 삼성은 자사 내에서 훈민정음이 아니면 워드프로세서 못 쓰게 합니다. 훈민정음. 그럼 자사 내에서 다 돌아갈 때 그 데이터 포맷은 뭐냐? 훈민정음의 뭐뭐.gu의 글이라고 하는 포맷을 가지고 주고받아요. 포처는 뭐예요? 포처는 일사천인가요? 일사천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다 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포천에 있는 담당자와 삼성에 있는 담당자가 문서 교환하면 문서 교환이 안 돼요. 서로 포맷이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 저 일반적인 국민들은 뭘 많이 써요? 제가 알기에 아래 한글을 제일 많이 씁니다. 거의 80% 70% 정도가 학생이나 뭐 하다못해 저희 청에서 공공기관에서 아래 한글을 많이 써요. 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마치 언어의 바벨탑처럼 서로 데이터 교류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요. 자, 인터넷.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보면 보입니다. 저쪽에 미국에 가서 거기서 데스크톱 띄워놓고 우리 청 홈페이지 딱 들어오면 보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com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한국 사람이 접속해도 보이고 미국 사람이 접속해도 보이고 저기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접속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가 바로 이 HTML이라고 하는 마크업 랭귀지에 의해서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자, 소위 이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포맷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문서 포맷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우리 청으로 따지면 우리는 SGML 포맷인데 청에서 말하는 건 PATDOC라고 하는 최초의 스타트 태그이 있고 맨 뒤에 PATDOC라고 하는 add 태그이 있습니다. 역슬래시. 이 안에 발명의 명칭이라는 게 많이 있다. 그럼 INV NA 해가지고 스타트 태그이 있고 여기 발명의 명칭 신규한 피노로미 항생제 그럼 여기 실제적인 컨텐츠가 들어가고 이 뒤에 역슬래시 INV NA 해서 add 태그이 들어가요. 여기 스타트 태그이고 end tag. 자, 우리가 브라우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브라우저. 과거에 단순히 뷰어라고 하다가 뷰어에서 발전된 개념이 브라우저입니다. 자, 뷰어는 뭐예요? 아래 한글 문서가 있다. 뷰어 딱 넣으면 그게 보이는 거죠. 자, 브라우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 이게 소위 말해서 마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크업 랭귀지. 어떠한 실제적인 내용, 보여주고 싶은 실제적인 내용을 갖다가 앞뒤에 태그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태그. 꼬리표를 붙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리바이스 청바지 보면 뒤에 빨간 꼬리표가 하나 붙어있죠. 리바이스 그래가지고. 그 꼬리표예요. 자, 발명의 명칭이라는 걸 하나 보여주려고 앞과 뒤에 이렇게 태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소위 브라우저,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 같은 이런 브라우저는 이 태그로부터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의
양을 실제로 양이 아니죠. 보여주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다가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야. 자, 이와 같은 태깅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마크업 랭귀지를 이용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교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SGML이 바로 칼스에서의 문서 표준이 되고 있고, 이게 ISO 8879에서 87년일 거예요. 제 기억에 1987년에 이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전 세계적인 문서교환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SGML을 여러분 와이포라고 하는 기관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와이포,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이 와이포라고 하는 기구는 우리 여러분 UN 아시죠? UN, United Nation, 각 국가의 연합입니다. 거기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와이포가 하는 건 뭐냐면 세계 특허청 연합이에요. 세계 특허청 연합. 그렇기 때문에 와이포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특허청에 공보가 나가면 일본 특허청에 줍니다. 일본 특허청도 자기네 공보에서 우리나라에 줘요. 예전에 책 가지고 교류를 했어요. 그냥 공보 책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CD-ROM, CD-ROM에서 다시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인 데이터를 서로 교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표준 포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보가 미국에서 보이고 미국에서 만든 공보가 우리 쪽에서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와이포가 그와 같은 형태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문서표준으로 바로 이 SGML을 채택을 했다 이겁니다. SGML.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산화를 우리 청에서 이런 전자출원과 관련된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GML을 채택을 해야 되겠죠.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가 외국에서 보여지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우리가 보려면 이 SGML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에서 전산화 7개년 계획 세울 때 우리는 포맷을 결정을 했어요. YSGML이라고. 청에 추구하는데 최종적인 포맷은 아래 한글도 아니고 문민정음도 아니고 1472도 아니고 이 SGML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행정자치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자정보, 내부에서 공문 유통도 다 SGML이 될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첨단 기술 쪽에 속해요. SGML 부분이. 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SGML이라고 하는 이 표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우리가 문서 표준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채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남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GML이 이와 같은 형태의 태깅 시스템이다. 자, 이거를 추론이나 대리인봉 직접 태그 앞뒤에 붙여서 만들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세서를 만들려면 발명의 명식하고 신규형 필요는 그 두 가지밖에 안 치거든요. 그런데 INVNA, /INVNA 이 태그를 발명의 명식 앞뒤에 붙여라. 이건 단순한 거니까 상관없지만 명세 중간에 들어가면 뭐 표, 화학식, 수학식 그럴 때 개별적인 태그를 다 붙여서 SGML 문서를 만들어라. 저도 못 만들어요. 저도 제 딸의 SGML 관련돼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명세서를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라. 이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업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에서 생각을 한 게 뭐냐.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스에서 그냥 문서를 만들라 이겁니다. 문서를 지금 만드는 것처럼 만들 때 이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스에서 이 SGML 포맷으로 변환하는 SGML 자동 변환기를 우리가 개발하겠다. 자동 변환기를. 그래서 이 SGML 자동 변환기가 현재 킵스 2.1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킵스 2.1에. 자, 이 워드 프로세서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예를 들어 명세서를 만들 때 우리가 이 자동 변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룰이 있습니다. 자, 변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동 변환이라는 얘기. 앞서 만들어진 이 문서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그 규칙에 따라서 변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 규칙을 안 지킨다라고 하면 변환이 안 되겠죠.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본적인 룰, 뭐 예를 들어서 줄 간격은 얼마로 해야 되고 글자 크기는 얼마 해야 되고 개별적인 표제는 이와 같은 형태를 붙여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룰을 지켜서 만들어주면 직접 이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워드 프로세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시행한 처음에 지금 아래 한글도 있고 일사천리도 있고 국민정음도 있고 모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워드 프로세서에 대해서 다 변환기를 개발해야 된다. 작업보다는 엄청나게 커요.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그냥 채택을 한 것은 아래 한글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채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SGML 변환기 하나만 저희가 개발을 했고
지금 아예 이번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아래 한글도 필요 없고 특허청에서 아예 독자적인 워드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워드 프로세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드시면 자동적으로 HTML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이 워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만드시면 자동적으로 HTML 포맷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형태 두 가지 소프트웨어만 지금 현재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실제로 청에 전자출원을 하기 위한 전자문서를 만드는 일종의 도구일 겁니다. 자, 현재는 킵스 2.1 버전인데 내년에는 킵스가 3.0 버전이 돼서 여러분한테 나갑니다. 이거를 아마 이번 다음 시간에 저희가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 킵스 3.0은 기존의 킵스 2.1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현재 킵스 2.1은 특실 추론서와 관련된 8가지 서식만 지원합니다. 8가지. 신규 추론 서식만. 보정서, 중간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8가지 서식만 지원하는데 향후의 킵스 3.0은 특허청이 내는 모든 서류를 다 지원합니다. 특실, 의상, 등록, 심판, 관련된 모든 중간 서류의 작성 자체를 다 지원합니다. 자, 여러분 전자출원 개론이라는 책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그 뒤에 보시면 서식이 쭉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서식의 좌측 왼쪽에 전자문서 이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서식이 있고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서식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서류에 대해서 다 전자문서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서식은 서면으로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원 등록 신청이나 전자문서 이용 신청 그리고 이의 신청과 관련되고 심판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서면으로만 냅니다. 서면으로만. 그리고 전자문서 이용 가능되어 있는 부분 각 권리의 추원서라든지 보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자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 킵 3.0은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전자출원을 할 수 있는 서식뿐만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심판 청구 서식 이런 것들도 작성 자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성해서 프린트해가지고 그 프린트물에 도장을 찍어서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원이나 대리사무소에서 이제 서식 작성과 관련해서 옛날에 저희한테 전화 오기 무슨 서식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드시면 그게 바로 서식돼요.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드시면. 그러니까 청에 낼 수 있는 모든 서식을 다 지원하게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요약서, 명세, 도면, 의장, 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특실의 요약서, 명세, 도면, 의장의 의장, 도면. 자, 상표 경공 같은 경우는 그냥 킵스에서 작성을 합니다. 이건 하나뿐이기 때문에. 의장, 도면 같은 경우에 사시도와 육면도 도면이 많죠. 하지만 상표 같은 경우는 도면 하나잖아요. 그래서 상표의 경우는 킵스에서 그냥 작성이 되고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되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전혀 없던 소프트웨어인데 서열 작성 소프트웨어라는 게 새로 나옵니다. 서열 작성 소프트웨어. 자, 이 서열 작성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실 때 생물 시간에 이런 걸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핵산 연기 서열이다, 아데닌 구한 이런 거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인 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기계 있죠. 기계나 장치. 기계나 장치는 여러분 뭘로 특정이 됩니까?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다. 새로운 장치를 발명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뭘로 특정을 하죠? 도면을 가지고 합니다. 자, 도면을 그리면 어떠한 기계다, 어떠한 장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발명했다. 새로운 항생제를 발명했다. 그럼 이 화학물질을 뭐로 특정을 합니까? 뭐로 특정을 해요? 화학식이나 구조식 가지고 내가 발명한 화학물질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특정을 하죠. 자, 그러면 화학물질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새로운 유전체를 발견했다. 이거는 뭐로 특정을 합니까? 자, 이게 뭐냐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서열, 그리고 유전체 같으면 핵산 염기 서열로 이걸 특정을 합니다. 자,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전체 이거는 4개 또는 RNA 같으면 5가지 정도의 유전자 코드에 의해서 특정이 되어지죠. 자, 일반적으로 새로운 엔자임, 효소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로 발명을 했다. 자, 이 효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단백질이죠, 단백질. 이 단백질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알라닌, 시스테인 해가지고 쭉 이와 같은 아미노산의 계속적인 배열에 의해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열.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미노산 서열, 핵산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서열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공학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사무소에 오신 분들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제도가 많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 상식으로도 한 번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런 서열, 소위 말해서 그냥 쫙 일렬로 되어 있는 서열 시퀀스인데 선행기술, 먼저 추론대에서 등록되어 있는 선행 서열들이 소위 말해서 이게 1000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 2000개, 심한 경우에는 5만 개짜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5만 개짜리. 그리고 신규 추론된 게 만약에 7500개짜리 서열이다. 자, 이게 7500개라는 게 어떤 7500개냐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ATGC 또 ATC 쭉 해가지고 이 개별적인 코드가 7500개라는 얘기예요. 아까 화학물질 나오면 어떤 구조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내가 발명한 화학물질 이거다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하면 그 단백질은 이와 같은 형태로 7,500개의 코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심사관이 소위 말하는 선행기술과 비교를 해봐야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신규성이다 진부성이다 판단을 하고 이럴 때 이건 유관 비교는 불가능하고 이걸 전산 검색을 해야 된다. 전산 검색으로 상동성 검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상동성 검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자동차 엔진을 만약에 검색을 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키워드를 칩니까? 자동차 그리고 and 엔진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서열에 대해서 만약에 검색을 한다? 이 7,500개짜리를 심사관이 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쳐 넣는 거야 쳐 넣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못 쳐 넣었을 때 ATGC인데 ATCG라고 쳤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핵산 염기나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되어 있는 특허 추론의 경우에 유럽 특허청이나 미국 특허청 그리고 일본 특허청까지 지금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냐면 이 서열이 포함된 추론의 경우에 이 해당 서열을 전자문서를 통해서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하지 않으면 청에다가 추론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한 번의 보존 기회를 2개월간 줍니다. 자, 일반적인 보존 지정기가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이건 연장도 안 돼. 딱 한 번만 줘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해당하는 이 서열에 대한 전자 파일 내지 않으면 추론을 죽여버립니다. 아예 우회 처리해요. 자, PCT 추론의 경우 국제특허 추론, 와이퍼에서 하고 있는 PCT 국제특허 추론의 경우에 이 서열 파일 안 내면 국제조사를 아예 거부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만 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90년대부터 하고 있던 제도고 일본도 97년 4월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열이 포함된 추론의 경우에는 해당 서열을 전자 파일로 꼭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청에서 이걸 꼭 내달라고 요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드려야 돼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 이걸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냐? 바로 서열 작성 소프트웨어 코페이턴트이다 이겁니다. 코페이턴트. 자, 이 코페이턴트는 좀 다른 소프트웨어하고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미국 특허청이나 유럽 특허청도 이런 그 서열에 대해서 청에다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페이턴트이거든요. 페이턴트. 자, 이 페이턴트는 과거에 80년대 초에 버전 1.0이 나와서 도스용 쓰이다가 올해 4월에 2.0이 나왔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 JPO 이 영문 버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이 페이턴트를 한글로 한 게 아니고 이 자체는 한글로 한 게 아니고 일본어 아예 일본어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예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자, 이걸 쓰시려면 여러분 영문 매저와 관련된 것들을 다 영문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코페이턴트 메뉴부터 모든 게 다 한글화. 완전히 저희가 독자 개발을 했습니다. 다만 아웃풋 나가는 거, 최종적인 나가는 것만 와이프 스탠다드에 맞게. 자, 이 서열에 대해서 역시 와이퍼에서 정한 스탠다드가 있어요. ST25라고 해서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ST25는 준수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이런 건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실 기회가 있다. 이 생명과학 쪽과 관련해서 이건 자랑하셔도 돼요.
자,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냐면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웨어. 자, 이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웨어는 뭐냐? 자, 내년부터는 전자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전자서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전자서명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킵스에서 전자서명이 이루어집니다. 킵스가 이 전자초론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대장 역할을 하거든요. 자, 실제 전자서명은 킵스에서 되지만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키 파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 파일들을 등록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이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웨어가 해줍니다. 얘는 전자서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킵스가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키 관리. 자, 이와 같은 형태에 의해서 전부 만들어진 이 실제 전자문서를 특허청에 보내는 소프트웨어가 뭐냐? 전자출원,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입니다.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 자, 이와 같이 해서 총 5가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실제로 전자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5가지 소프트웨어. 자, 지금 제가 쭉 그 첫 번째 시간에 전자출원에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하고 출원 형태하고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끝내기 전에 먼저 질문, 이번 시간 끝내기 전에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약간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자문서 이용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실제로 한 출원이 여러 개 대리인 사무실과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각각의 대리인과 그다음에 출원인 전부가 각 개별적인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자, 전자문서 이용 신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대리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출원 자체가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대리인 나름대로 전자문서 이용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전자문서 이용 신청을 한다는 건 출원이라고 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구 어떤 사람을 대리해서 하건 간에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 지금 대리인 사무소에서 인장 등록을 하죠.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인장이 자기 거라는 걸 등록하는 것이 어떤 출원인을 대리하겠다고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역시 출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출원인은 인장에 대해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원인도 자기 남대로 대리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자문서 이용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출원인과 대리인의 연관관계는 없어요. 출원인과 대리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포괄인 등록과 관련한 것만 있어요. 자, 포괄인 등록하는 건 뭐냐면 자, 내년부터는 등록 위임과 관련해서 대리인 위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가능한 것처럼 개별 위임, 개별에서 개별의 의미는 건당이라는 의미예요. 개별 건당 위임이고 포괄임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의 그 위임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떤 출원인은 대리인이 한 10명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당신이 내 출원을 대리하시오라고 위임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개별 위임이죠. 그리고 나머지 9명하고는 그 대리인들 모두 다 대리인 코드가 있거든요. 나도 출원인 코드가 있고 그리고 출원인 코드와 대리인 코드 간의 관계가 바로 포괄임 등록 관계이기 때문에 9개 포괄임 번호가 생겨요. 포괄임 등록 번호가. 그러면 포괄임 등록 해놓은 사람이 출원할 때는 위임장 낼 필요 없이 포괄임 등록 번호 하나만 써주는 거에 의해서 위임장 낸 거 가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출원 입장에서는 대리 관계를 설정하는 게 한 가지 수단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일반적인 개별 위임 말고 포괄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포괄임 그렇게 준다고 해도 또 출원인 마음대로 철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건에 대해서 원형을 또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출원 입장에서 사실 선택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네. 두 가지만 있었는데 전자출원을 함으로써 아까 수수료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예. 또 사료 기간, 전체 소요 기간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기를 쓰면서 출원을 거의 하거든요. 예. 전자출원을 들어서 혹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예. 출원이 직접 출원, 이 표준화를 이렇게 함으로써 예. 이렇게 일반 출원이 직접 출원하는 거를 오히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명세서를 작성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변리사에게서 훨씬 뒤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보정관도 이런 것도
설치하고 거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대로 기존에 놓으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일단 첫 번째 질문 전자초론과 관련된 수수료가 싸지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전자초론과 서면초론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자초론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자초론하게 되면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초론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지. 예를 들면 출원인이 청에다가 문서를 내죠. 문서를 내면 지금 서면으로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원과에서 방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방심사라고 하는 게 월말이나 연말에 밀리게 되면 기본적인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진행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딜레이가 되거든요. 자, 그 출원서를 만약에 전자출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 기계적으로 방심사가 됩니다. 기계적 방심사. 왜냐하면 기계적 방심사라는 게 방심사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거든요. 수수료가 항수가 맞느냐 또 체크하는 거 곱하기 얼마면 그건 기계적으로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뭐 출원인의 인적 정보나 이런 그 일반적인 정보에서 지금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 방심사를 하게 되면 처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청 내부에서도 마치 송유관을 통해서 또 파이프라인 통해서 기름이 흘러가면서 쫙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면으로 낸다. 서면으로 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청에 와서 여기서 방심사 거치지도 않고 바로 전자화 기관에 갑니다. 전자화 기관에 가서 전자화가 된 데이터가 청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절차가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굉장히 늦어지죠. 자, 심한 경우에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저도 심사를 해봤지만 심사관 입장에서 아주 경미한 그 기재불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청구항을 일부 삭제한다든지 청구항의 일부 내용을 정정한다든지 하면 바로 등록 사정이 될 수 있는 출원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최초 출원할 때 일부 좀 오류가 있어서. 그럼 그런 거 지금은 의견 제출 통서 나가면 보정서 들어오면 거의 곧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보정서 서면으로 들어오면 전자기관 갔다가 들어와야 그때 심사를 볼 수 있거든요. 요 기간이 한 20일 정도 딜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초 출원서나 중간서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것이 출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죠. 출원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기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게 내년부터는 서면으로 설령 낸다고 해도 출원서건 중간서건 그 서면이 심사관한테 안 갑니다. 절대. 심사관한테 가는 거는 전자화된 데이터가 가는 거지 서면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우려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원인에게 전자출원을 유도하는 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뭐 출원인과 대리인은 어떤 차별화하는 건 아니고 이 전자출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출원인, 대리인 모두 공이 다예요. 공이 다 뭐 누가 해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지 특별히 차별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실까? 아까 이쪽이 먼저 손 드셨는데. 볼 수 있죠. 예.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리인이 만약에 전자서명을 해서 청에서 보내면 청에서는 대리인한테만 통지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삼성 쪽에서 예전 작업을 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대리인 사무소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사무소에다가 유니텔이라고 하는 자사의 어떤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통신을 받으면 자기한테 바로 공고 전송할 수 있게 내부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어요. 비오나 뭐 이런 것들 다 청에서 무료로 제공할 거니까 관리 시스템만 자기들 만들고 계죠. 관리 시스템. 자, 저쪽이 또 질문이죠. 전자출원하고 서면출원이죠. 네. 그 출원일이 달라질 수 있나요? 출원일이나 출원 번호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면 출원했다고 출원일을 뒤로 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원 번호 동시에 다 똑같이 부여가 되고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이는 나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전자 출원은 무조건 출원하자마자 바로 번호가 부여가 돼요. 출원하자마자 통지가 바로 내려가는데 프로피가 그보다 늦고 서면은 그보다 더 늦습니다. 하지만 출원 일자인죠. 동일자는 되죠. 하지만 번호는 그만큼 밀리죠. 순차적으로 되니까. 일자 자체는 인정이 돼요. 일자 자체는. 자, 또 질문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교육장 시계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실제 전자초론을 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뭐다, 그리고 어떤 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개별적인 파일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포맷. 자, 포맷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확장자라는 얘기 아시죠? 확장자, 익스텐션. 자, 여러분들이 확장자 자기가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확장자라는 건 뭐냐면 그 해당 파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면 a.hwp라고 만들어지겠죠. 또 다른 사람이 만들면 다른 내용을 가지면 b.hwp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또 제3의 사람이 만들면 c.hwp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파일명입니다. 실제 그 파일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이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확장자거든요. 확장자. 소위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HWP가 아니고 이걸 HWL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래 한글에서 불러오지를 못합니다. 개별적인 파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확장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가면 남자가 셋이 있어요. 강춘원 제 이름이고, 우리 큰 놈 이름이 강성민입니다. 둘째 놈 이름이 강형석이에요. 자, 사람 이름 이런데 강씨 다 같죠? 자, 강씨 이름은 다르잖아요. 이름은 아깝다. 그렇죠? 파일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에서 성이 뭐냐면 파일에서는 확장자는 얘기입니다. 확장자. 강씨를 딱 보면 알 수 있죠. 고집진 진주광씨다. 성만 보고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름은 달라요. 이름. 아깝다 다르다.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HWP라는 거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졌구나. 하지만 이름은 다 다르죠. 이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 게 바로 확장자라는 얘기입니다. 확장자. 영어로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국 확장자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파일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현재 사용하고 계신 파일 포맷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건 FT 부분 추론 하에서, FT 부분 추론 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서지사항 부분. 이 서지사항 부분은 뭘로 만들어요? 킵스 현재 2.1 가지고 만듭니다. 킵스 2.1 가지고. 근데 이걸 만들면 뭐라고 나오냐면 momo.bib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가집니다. 확장자는 이 서지사항 부분을 만듭니다. 두 번째, 실제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만들면, 요거는 지금 현재는 아래 한글 갖고 만든다고 했죠. 아래 한글 갖고 만들면 뭐가 나와요? momo.hwp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서지사항과 요약서 명세 도면을 합치면 청에다 직접 제출하는 이 플로피 디스크에 담기는 FT 부분에 담기는 파일은 뭐냐면 momo.zip이라는 형태로 압축된 파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금 알고 계신 익스텐션은 zip, hwp, bib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이 확장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과연 어떤 파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내년부터는 무려 한 7, 8가지로 파일 익스텐션이 늘어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시간에 좋으신 분도 이번 시간에 잘 드셔야 돼요. 이 파일 익스텐션을 모르면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파일 도대체 뭔지는 몰라요. 자, 내년에 킵 3.0 나온다 그랬죠? 이 킵 3.0에서 실제 서지 정보 작성하시면 이건 그대로 BIB예요. BIB,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의 약자입니다. BIB. 그리고 요약서 명세 도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의장 도면까지 추가가 됩니다. 의장 도면까지 추가가 돼서 이게 뭐가 되느냐? momo.hlt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이 HLT라고 파일은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 파일이에요.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자, 이 HLT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zip 파일 최종적으로 제출용을 만들면서 여기서 SGML 변환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 중간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SGML 변환기가 어디에 장착이 되느냐? 킵스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SGML 변환기가 아예 장착이 됩니다. 킵스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HLT 파일을 SGML 변환을 하게 되면 HLZ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momo.HLZ. HLZ라고 하는 포맷으로 바뀌고, 이와 동시에 뭐가 생겨나야 되냐면 최종본 파일이 생겨나요. momo.fin이라고 하는
최종본 파일이 같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내일 FI에 대해서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여러분이 보정 처리를 할 때 사용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 FI라고 하는 최종본 파일을 가지고 보정수 처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HLT에서 SM을 전환하게 되면 HLZ과 동시에 FI이 생성이 된다는 거 일단 오늘 알아두세요. 내일 구체적으로 보정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서지 정보와 요약서 명서 도면 정보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내 파일을 만드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BIB와 HLZ를 만들어서 이걸 결합을 하게 되죠. 서지 정보와 요약서 명서 도면 정보를 결합을 하게 돼요. 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momo.c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컨테이너 CNT. 자, 이 C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 전자소명을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강대리, 조대리, 뭐 대리인이 아니고 추론이 하신다면 강추론, 조추론 하는 식으로 여기다 전자소명 파일을 어태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태치를 해가지고 전자소명이 되어 있는 이 컨테이너 파일. 자, 지금은 플로피 디스크에 한 장에 한 건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내년에는 한 장의 플로피에 여러 건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건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상표 추론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건을 묶어서 하나의 zip 파일을 만들어서 청에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게 한 건 처리 안 되고 다른 어떤 건도 이렇게 쭉 처리해서 momo.cnt라는 파일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이건 1.cnt, 2.cnt. 여기 역시 전자서명이 붙어 있겠죠. 전자서명이. 그래서 여러 개의 CNT, 뭐 이게 몇 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사이즈에 제한은 없는데 이렇게 묶어서 이 전체를 여기에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압축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뭘로 만드느냐? momo.zip이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파일 포맷이에요. zip.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딱 세 가지의 파일 포맷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BIB하고 HWP하고 zip이라고 하는 세 가지 파일 포맷을 알고 계신데 내년에는 그 파일 포맷이 BIB 하나, HLT라고 하는 일반 문서 파일 둘, 이걸 변환한 HLZ 3, FIN 4. 자, 4개가 되죠. 자, 이 HLZ과 BIB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momo.c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일 5개. 그 뒤에 이 CNT 파일을 최종적으로 압축하고 암호한 것이 momo.zip. 그래서 6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보정을 처리할 때 제가 아까 FIN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최종본에서 해당하는 보정서 부분을 추출해내면 그 보정서 해당하는 부분만이 뭐 어떤 파일로 저장이 되냐? momo.dta라고 하는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돼요. 델타. 그럼 토탈 7개의 파일 포맷이 나타납니다. 7개의 파일 포맷. 자,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파일 포맷이. 더 많았는데 제가 최소한으로 줄인 게 7가지. 최소한으로 줄인. 자, 여러분들이 각 익스텐션이 이게 어떤 파일이다, 어떠한 노트에서 만들어진 파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엄한 파일 갖다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지 정보 작성하면 BIB,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 약자 BIB. 자, 개별적인 요약서 명소의 도면을 만들게 되면 HLT. 이건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스 파일 포맷이에요. 이건 SGML 포맷 아닙니다. HLT. 그런데 그 예전으로 치면 HWP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 자, HLT를 SGML 변환하게 되면 momo.HLZ라고 하는 완전한 형태의 SGML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HLZ 만듦과 동시에 여러분 지시를 안 해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FIN이라고 최종본을 만들고 추후에 보정서를 추출할 때 FIN으로부터 추출하는 보정서문이 뭐냐? momo.dta라는 포맷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BIB와 서지 정보와 요약서 명세 도면 파일 SGM을 변환을 결합해서 momo.c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일을 만들고 실제 전자서명을 하는 부분은 이 CNT에다가 개별적인 전자서명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전자서명을 다 한 CNT 파일 여러 개를 묶어서 청에 직접 내는 제출용 파일 포맷은 momo.zip이라는 형태로 묶는다. 자, 이것이 내년부터 사용이 될 실제 사용이 될 개별적인 파일 포맷들이 되겠습니다.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꾸 변리사상소는 출연 회사에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파일 포맷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파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자, 왜 제가 너무 무책임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왜 제가 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사무소나 여러분 회사의 환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무소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무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무소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무소도 있을 거고, 뭐 여러분 그 회사나 개인 발명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포맷을 뭐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 정도 해놨고, 그 저희들이 사실 생각하는 건 지금 저쪽에 보시면 추론 소프트웨어가 아까 5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이 5가지로 모두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회사나 사무소들이 저 업무 자체가 명세서 만드는 파트, 추론서 만드는 파트, 실제 전자성 관리하는 파트 이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나눠놨어요. 문어파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파일 포맷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파일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건 변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무소 같이 조그만 규모다 그러면 몇 개를 관리하고 또 아주 분업화되어 있다면 개별적으로 다 관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서면 출원에 의해서 서면 제출 기본으로 아마 여러분 회사나 아니면 대리 사무소의 업무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파일 포맷이 바뀌고 전자출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가 다 바뀌게 되거든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사무소에서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그 판단은 그 사무소, 그 회사에 그 전담 부서에서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포맷이나 이런 거에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단정적으로 어떤 파일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파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얘기는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들 많이 하죠. BPR이라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산업공학적 측면에서 여러분 사무소나 여러분 회사에서 별도의 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 전 시간에 소프트웨어 구성 그리고 개별적인 파일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개개별의 간단한 기능들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여기 집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그 샘플을 나눠드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1시간 내내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지금 스크린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명세 작성기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HLT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KIPS 3.0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BIB라고 하는 이 서지정보 파일이 생성이 되죠. 자, 이 HLT를 SCM에 변환을 하게 되면 HLZ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HLZ과 이 BIB가 결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눈에는 실제 이 서지사항 변환하는 건 보여지지가 않을 거예요. BIB하고 HZ만 결합을 하게 되면 C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컨테이너 파일은 완전한 형태의 SCML 문서입니다. 서지사항 명세서의 텍스트 부분만 SCML로 뽑아내고 도면은 별도로 다 첨부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CNT에 그 전자소명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여러 개의 CNT를 묶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zip 파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형태고, 자,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스크린에 보고 계신 사진이 제 둘째 아들 놈 사진인데, 요 놈이 96년 5월 25일 생입니다. 킵스 처음 개발할 때 태어났죠. 자, 킵스 3.0 그 추론소리 작성 소프트웨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추론소리 작성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추론에 관련된 8가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소식이 다 지원하기 때문에 소식 종류로 한 150여 정도 되고 개별적인 소식도 한 500가지 될 겁니다. 최초의 작업 대상을 선택하는 게 큰 문제예요. 자, 새 파일 하시고 눌러 오려고 하면 일단 작성할 서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먼저 나타납니다. 자, 저희가 일단 그룹핑을 해놨어요. 사전 등록에 관련된 거, 추론 서류, 중간 서류, 등록 서류, 심판 서류. 자, 워낙 작업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핑을 안 해놓으면 실제 대상하는 서류를 찾기가 힘들어요. 자, 사전 등록 서류라고 하는 게 추론 등록 신청서, 전자문서 이용 신청. 이거 오전에 설명 드리셨죠? 개별적인 서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론 서류 하면 특허, 실용, 의장, 상표 이런 식으로 그 상표 밑에 가면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개별적인 그룹에 따른 서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중간 서류 가면 일반 공통, 권리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 특허에 관련된 거, 실용, 의장, 상표, 이의신청에 관련된 거. 이의신청 보면 특허, 실용, 의장 갔을 때 있고 상표 떨어져 있는데, 자, 특실의는 등록 후 이의신청이고, 등록 후 이의신청이고, 이의신청이 등록 전 이의신청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져 있고, 자, 등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 심판 관련, 그러니까 청해 낼 수 있는 모든 서식을 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심판 관련 서류 서식은 온라인 전자 출원 서식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반드시 내는 서식이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린트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서식의 표준화를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프린트하면 그대로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별도로 서식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추론 서류에서 특허 누르시고 일반적인 추론서 하나를 눌러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제일 처음에 기초 정보가 나타나요. 자, 이 기초 정보는 뭐냐면 개별 서식에서 선택사항들, 예를 들어 추론이 직접 하겠다, 아니면 대리 위임하겠다. 맨 처음에 대리 나오죠. 자, 대리 누르면 이건 대리 위임하겠다는 얘기고, 안 누르면 추론이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추론서라고 하는 서식에서 대리 위임하고 위임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우선권 주장. 우선권장이 있는 경우에 체크하고 없는 경우에 체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규성 주장. 신규성 의제 있죠. 박람회나 이런 데 출품하고 6개월 내에 할 때 또 심사 청구 하겠다 안 하겠다. 조기 공개 하겠다 안 하겠다. 미세물 기타 정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선택 정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가 나타나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서 선택된 거가 반영이 돼서 나타나요. 자, 추론의 발명자. 아까 대리 체크를 안 했죠. 대리인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중간에 내가 깜빡 잊었다. 내가 대리인 사무소에 있는 신분자인데 대리인 체크를 안 했다. 도구 누르시고 서식 기초 정보에서 대리인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지금 추론의 발명자로 되어 있죠. 확인 누르시면 그 사이에 대리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선택사항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 개별적인 데이터 입력 방법은 복수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입력하는 건 여기다 바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바로 자, 복수 입력하는 게 추론인 같은 경우 공동 추론인 여러 명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추론이라고 하는 이 버튼 눌러주면 추론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제가 아까 조사해보니까 기존에 캡슐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써보신 적이 있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추론인 정보에 딱 들어오면 코드 입력과 직권 등록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코드 입력은 추론인 코드를 부여받고 추론서를 작성하는 케이스고 직권 등록이라는 것은 오전에 그 임용특 사무관이 추론인 코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직권 등록을 이용하는 경우. 하지만 이 직권 등록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직권 등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추론을 할 수 없습니다. 인장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 이용 신청이 안 돼요. 이용이 안 돼요. 직권 등록은 반드시 서면으로밖에 안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코드 입력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해당하는 코드 입력하시고 성명 입력하시고 지분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추론인 대표자도 공동 추론하면서 이 사람이 추론인 대표자인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미성년자 등의 추론 체크하면 법정 대리인 입력하시는 화면이 나타나고 법정 대리인도 반드시 추론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다가 요거는 그 일반적으로 추론인 정보나 대리인 정보나 발명자 정보와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화면 상단에 있는 이 부분, 이건 데이터 입력부입니다. 여기다 데이터 입력을 하시고 이 두 번째 추론서라고 써있는 부분, 여기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등록을 어떻게 하냐?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입력 눌러가고 이쪽에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내줘야, 추론서 쪽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밖에 빠져나와서 보면 추론인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입력을 하고 여기에 입력하지 않고 그냥 완료로 나오시면 저장하겠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하고 누르면 입력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다가. 자, 요 아래에 있는 건 뭐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대리인 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추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번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등록되어 있는 건 찍어주면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입력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대리인 또 발명자에도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입력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한 번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DB 등록을 하시려면 새로운 데이터에다가 DB 코드를 4자리를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DB 등록해주면 이 회사가 들어갑니다. 동일한 거에서 코드가 동일해서 안 들어간다고요. 자, DB 등록 해당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DB 삭제 누르시면 해당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자, 추론인 정보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리인 정보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 사무소에서 입력할 때 대리인 코드, 대리 성명, 포괄인 등록번호. 자, 추론인과 포괄인 등록 매주 대리인이다. 포괄인 등록번호 여기 기재하시면 되고 특기사항 공동 추론인일 때
그 대리인이 누구만 특정한 사람만 대리한다면 특기사항 안에 그걸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DB에서 그냥 불러다가 입력 눌러서 이 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꼭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발명자의 경우. 발명자의 코드 보고 상세 정보가 있는데, 자, 코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출원인이 발명자인 경우에, 그 발명자 정보는 워낙 이렇게 일반 정보를 다 넣어야 되는데, 발명자도 출원인 코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코드 입력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발명자는. 그 뒤에 뭐 수수료, 첨부서류 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통수 입력하시고 입력.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개별 제도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표 추론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추론 서류. 역시 똑같이 서식지 전용과 나타나고요. 상표 추론서의 출원인 지정상품이 제일 크겠죠. 이유, 직접 뭐 입력을 하셔도 되고 검색을 눌러서 원하는 이유를 선택하고 찍어서 확인 눌러주면 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역시 입력을 눌러야 됩니다. 한 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류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 누르시고, 자, 상표에 가면 상표 견본이 있는데 그 상표 견본은 제가 뭐랬어요? 아까 킥스로 처리가 된다고 했죠. 상표 견본 찾기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 스캐닝을 미리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칼라도 되거든요. 내용부터는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저희가 7개 정도를 이미 스캐닝을 해놨어요. 킵스 로고 이런 식으로 추론하시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할게요. 자, 새 파일 선택을 하실 때 보면 사전 등록 추론 서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서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가 작성하고자 하는 서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대리인 사무소를 통해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리인 사무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서식이 10개를 안 넘어요. 추론 서류, 중간 서류 중에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청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 그렇게 많지만 실제 많이 쓰는 건 10개 안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가기에다가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바로가기에다가. 자, 내가 의장 추론서를 많이 한다. 그러면 추론서에 가서 의장 등록, 추론서 선택하고 바로가기 추가 눌러봅니다. 바로가기에 바로 의장 심사등 추론서 나타나고 여기서도 바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자주 쓰는 서식을 등록을 해놓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 워낙 지금 제공하는 서식이 많기 때문에 서식 명칭을 못 되겠어요. 서식 명칭. 그러면 여기다가 찾기 해놓고, 우리 흔히 많이 존속기간 연장 신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다. 전부서 치시면 서식명 중에서 존속기간 들어있는 건 다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사실 이런 그룹핑 해놓은 것도 저희들 굉장히 그룹핑 한다고 혼이 났지만 바로가기나 또는 찾기를 이용하면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 서식을 찾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개별적인 추론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자, 제가 아까 저쪽에 기존 그 파일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실제로 저런 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특허 추론의 경우에, 자, 추론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추론인, 대리, 발명자 다 넣고, 명칭 다 넣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건 BIB 파일이에요. 비블리오그래피. 그러니까 추론서에서 맨 앞장 한 뭐 두세 장 되겠죠. 프론트 페이지 사이즈죠. 자, BIB를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음 작업 선택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또 실행을 하셔서 요약서 명세 도면을 만들어야겠죠. 특실 추론을 많이 하려면. 자,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실 텐데 여기서 작성을 여러분이 하셔서 특허 명세서 요약서 도면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미 작성된 거를.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요약서 명세 도면을 다 만드셨어요.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아래 한글을 대체하는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좌측에 이제 창이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여기 이 워드 프로세서가 기존에 여러분이 쓰시던 아래 한글만큼 완벽한 워드 프로세서를 지원하지 못할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뭐 훈민정음이나 일사천이나 이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굉장히 길죠. 나름대로 개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워드 프로세서는
일찍 개발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편의성,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존의 상용 워드 프로세서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걸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워드 프로세서 시장 죽을 거야. 이건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특허 문서 명사서 작성용으로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특허청이 내는 문서를 만들 때는 굉장히 편리함이 많지만 이거하고 연합해 쓰려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꼴이 12포인트로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저희들이 일부러 제한을 둔 이유도 국내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보호적 측면도 상당히 있어요. 이거 공짜로 저희 다 나가거든요. 무료로 다 배포할 거예요. 전 국민을 대해서 나가고. 자, 기본적으로 특허청이 내는 명세서를 작성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다음 4시, 5시 그때 교육 때 받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다 만드신 뒤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SGML 변환을 하셔야 돼요. SGML 변환. 아까 제가 SGML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태그를 다 붙인다고 그랬죠. 그걸 여러분들이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워드 프로세스 갖고 그냥 일정한 룰,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기본적인 룰. 그게 명세 작성 지침이 되는데 그 지침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SGML 형태로. 이렇게 이런 변환기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면 일반 추론인과 대리인들이 도저히 SGML 문서를 직접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SGML 변환. 완전 HLJS로 만들었고 최종 본 파일. 아까 제가 FIN이라고 하는 최종본이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요 FIN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내일 보정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자, 확인. 자, 됐어요. 그럼 요약서 명세에 도면 HLT 만들어서 그 HLT를 HLJ까지 변환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가지가 만들었죠. BIB하고 HLJ. 그럼 다시 킵스로 돌아와서 자, 결합을 해야 되겠죠. 방금 만든 이 BIB하고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에서 SGML 변환까지 마친 HLJ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CNT라는 걸 만들어야겠죠. 컨테이너 파일을. 자, 작업 선택에 가서 전자문서 결합 누르면 서지정보 추론서 특허.bib 나왔죠? 최종적으로 만들 거는 추론서 특허.c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전자문서 파일. 이거 방금 전에 만든 patent.hlz를 선택을 해주고 결합을 눌러요. 여기 전자서명 흐려져 있죠? 전자서명. 자, 결합을 누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눈에 안 보인다. 서지정보에 대한 SGML 변환을 지금 한 겁니다. BIB에 대한. 그리고 나서 그것과 그 요약서 명세 도면 파일을 머지를 해서 추론서 특허.c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일을 만들고 이제 전자서명이 이네이블 돼 있죠. 여기 CNT 파일에다가 이제 전자서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전자서명 파일 추론서 특허.cnt 선택하고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정보가 나왔죠. 홍길동. 이름 지금 갖게 되어 있는데 대리 코드가 좀 다르죠. 대리 코드가. 자, 해당 서명을 누르고 서명 누르면 암호를 물어봅니다. 암호. 전자서명에 관련된 암호. 이 암호가 의미하는 것은 내일 전자서명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TEST라고 교육하는 데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자서명할 때는 따로 설정하셔야겠죠. 확인 누르면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 홍길동 또 다른 대리를 누르고 서명을 누르면 뭐라고 메시지가 나오냐? 전자서명 키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방사형 PC에 빵빵빵 364 이 대리인에 대한 그 키 파일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아까 소프트웨어 구성에 설명드린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자서명에 관련된 키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빵빵1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홍길동 요 대리인 코드에 대해서는 전자서명 키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키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하나 서명을 했어요. 그럼 뭐냐? 추론서 특허.cnt라고 하는 파일에 전자서명이 이제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제출력 G 파일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특허청에 낼 거. C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파일에 전자서명을 하고 그 파일을 전자적으로 암호화하고 다시 압축을 해서 최종적인 파일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집이라는 얘기죠. 작업 선택에서 제작 누르면 자, 온라인 FT 두 가지 옵션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온라인의 경우는 그냥 통판 파일을 다 만들고 자, CNT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집 파일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건을 묶어서 다만 제한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권리별로 묶어야 된다. 예를 들어 특허 추론서와 실용신경 추론서를 같이 묶으면 안 돼요. 특허 여러 건은 한꺼번에 묶을 수 있지만 특허 여러 건, 실용 여러 건 이렇게 그렇게는 묶을 수 없다는 얘기. 또 두 번째 제한은 뭐냐? 신규 추론 서류와 중간 서류를 묶을 수 없다는 거. 특허 신규 추론서와 특허 중간 서류 보정서 내는 걸 같이 묶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제한만 지키면
신규 특허 추론서 한 10건을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온라인이고, 자, FD도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는데, FD의 경우는 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플로피 디스크 한 장이 1.44메가라고 하는 크기의 제한이 있죠. 크기의 제한. 그렇기 때문에 FD를 선택을 하면 1.44메가 단위로 잘라줍니다. 자, 예를 들어 서류 추가 그리면 그 만들어진 CMP 파일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건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제작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제작이 됩니다. 자, 오류가 발생했죠. 왜냐하면 특허2 이건 전자서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자서명이 안 된 CMT를 불러다가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삭제를 해요. 묶을 대상에 삭제하겠다는 얘기죠. 제작 누르면 자, 최종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이 되느냐? kips 밑에 submit.submit.zip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최종적으로 청에 제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온라인으로 보내든지 플로피를 담아서 내든지.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저 파일 스테이션이 쭉 진행이 되는지. 자, 결국은 이 킵스가 해준 역할은 전체적인 전자초록 소프트웨어에서 어레인지 역할은 얘가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에서. 모든 걸 다 받아서 결합해주고 다 합니다. 자, 메뉴 설명드리면 파일은 가장 일반적인 메뉴들입니다. 새 파일 뭐 열기 다 그렇고 주 작업이 작업 선택인데 여기 전자문서 작성 선택하고 온라인 접속 이거는 단순히 콜 해주는 기능밖에 없어요. 전자문서 작성 선택 콜 아니면 온라인 추론 선택 콜. 실제 여기서 작업 선택이 중요한 내용 전자문서 결합, 전자서명, 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종본 보고는 이건 아마 나중에 최종적으로 삭제될 거예요. 불필요한 메뉴가 들어갔습니다. 자, 도구에 가면 서식 기초 정보. 자, 서식 기초 정보가 뭐라 했죠? 개별적인 서식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설정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오류 검색. 개별적으로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발매 영문 명칭 없다. 그리고 오류 검색하게 되면 자, 발매 명칭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오류를 다 찾아준다. 작성 오류 자체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변환 환경 설정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따가 교육 때 쓰실 그 킵스가 완전한 최종 버전이 아니고 교육용 버전이기 때문에 환경 설정 들어갔다 나오면 작동이 안 됩니다. DB 위치가 잘 안 돼서. 요거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실습하다가. 두 가지는 누르지 마십시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킵스에 대한 전반적인 킵스와 개별적인 추론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웨어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드리지 못했고 두 가지만 먼저 보여드렸어요. 킵스 3.0하고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뭐 서열 작성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추론 소프트웨어, 전자서명 관리 소프트웨어는 차차 내일 교육과정 중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이 킵스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기 전에